요즘 인천국제공항에 서 있으면 여기가 한국인지 외국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많은 외국인들이 입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단순한 관광객뿐만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나 워킹홀리데이를 통해 장기간 한국에서 살아보기 위해 오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도 그랬습니다. 전역 후 한국에 살아보기 위해 친구와 함께 워킹홀리데이로 입국한 노르웨이 여성인데요. 한국을 경험하며 카페에서 일하던 도중 갑자기 호흡곤란으로 쓰러질 뻔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 다가온 한국 남자가 뒤에서 그녀를 껴안았지만 꼼짝도 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사연 지금부터 들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감동블라썸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노르웨이 출신의 실리입니다. 눈이 많이 내리는 겨울과 길고 짧은 계절의 변화가 익숙한 오슬로에서 자라며 늘 다른 나라에 대한 호기심이 컸어요. 그 호기심은 대학에 입학하고 의무적으로 해야 했던 군 복무 시절에 카린을 만나면서 더욱 커졌습니다. 노르웨이에서는 남녀 모두 군 복무를 하는데 저와 카린은 같은 훈련소에 배정되어 첫날부터 친해졌어요. 춥고 힘든 훈련을 함께 견디며 우리는 서로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실리, 나는 군대 끝나면 세계 여행을 하고 싶어. 내 꿈은 뭐야? 카린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글쎄, 나도 다른 나라에서 살아보고 싶어. 하지만 관광객으로가 아니라 그곳에서 일하고 현지인처럼 살아보고 싶어. 그렇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전역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단짝 친구로 지냈습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를 함께 여행했어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하지만 어딜 가나 비슷한 풍경과 문화에 조금씩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더 색다른 곳, 완전히 다른 문화를 경험하고 싶었어요. 대학 공부를 마치고 각자 일하면서도 주말이면 만나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다음엔 어디로 갈까? 라며 꿈을 키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카린이 흥분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실리,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들어봤어? 내가 요즘 한국 드라마에 빠졌는데 정말 매력적인 나라인 것 같아. 솔직히 그때까지 저는 한국에 대해 잘 알지 못했어요. 북한과의 관계나 한국 전쟁 정도만 역사 시간에 배웠을 뿐입니다. 하지만 카린의 제안으로 우리는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K-팝을 듣고 한국 영화를 보고 한국 음식을 먹으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놀라웠던 건 이 작은 나라가 IT 강국이며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라는 사실이었어요. 실리, 우리 워킹홀리데이 어때? 한국은 노르웨이와 워킹홀리데이 협약이 있대. 1년 동안 일하면서 살아볼 수 있어. 카린의 제안은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준비를 시작했어요. 비자 신청부터 기본적인 한국어 공부까지 모든 것을 함께 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의 준비 끝에 우리는 드디어 인천공항에 발을 디뎠어요.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의 그 설렘과 두려움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서울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활기찼어요.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도시, 빠른 인터넷,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 모든 것이 신기했습니다. 우리는 고민 끝에 홍대 근처의 작은 원룸을 함께 구했어요. 그리고 운 좋게도 같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커피 블루밍이라는 이름의 그 카페는 외국인들도 자주 찾는 곳이었어요. 덕분에 영어로 주문을 받을 일이 많아 언어 부담이 적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정신없이 바빴어요. 한국식 커피 제조법을 배우고 복잡한 결제 시스템에 적응하고 한국어로 간단한 인사말을 익히느라 매일 밤 지쳐 쓰러졌습니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평소보다 손님이 많았던 금요일 저녁, 저는 쉬는 시간에 급하게 샌드위치를 먹고 있었습니다. 카린은 홀에서 손님들을 응대하고 있었고 저는 잠시 주방에서 허기를 달래고 있었어요. 서둘러 먹다 보니 제대로 씹지도 못한 채 큰 조각을 삼켰는데 그 순간 목에 무언가 걸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물을 마시면 해결될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물을 마시려 해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점점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마 안에 닭가슴 조각이 걸린 것 같았어요. 손으로 목을 감싸며 카운터로 나갔지만 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얼굴이 점점 붉어지고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카린은 저를 보고 놀라 달려왔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주변 손님들도 갑자기 일어난 상황에 어리둥절해 보였어요. 그때 카페 구석에서 혼자 노트북을 하고 있던 한 남자가 재빨리 일어나 제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목에 뭐가 걸렸나요? 그의 질문에 저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남자는 즉시 저를 붙잡고 뒤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는 제 배 위쪽을 감싸 안은 뒤 강하게 압박했어요. 1번, 2번. 세 번째 압박에서 목에 걸렸던 빵 조각이 튀어나왔습니다.
순간 공기가 폐로 들어오는 그 느낌이란 다시 태어난 것 같았어요. 저는 기침을 하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는데 어느새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살았다는 안도감과 공포, 그리고 부끄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괜찮아요? 숨은 잘 쉬어지나요? 그 남자는 무릎을 굽혀 제 눈높이에서 물었어요. 그제야 제대로 본 그의 얼굴은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당황한 표정인데 그만은 침착하게 제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간신히 말을 했지만 목이 아파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응급실에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목이 다쳤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의 말에 카린이 끼어들었어요. 우리 외국인이라 병원 가는 게 좀 복잡할 것 같은데 제가 도와드릴게요. 대학병원이 가까이 있어요. 그 남자는 망설임 없이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처음 만난 한국 남자의 도움으로 응급실로 향했어요. 그의 이름은 태연이었습니다. 28살의 프리랜서 웹 디자이너라고 했어요. 매일 그 카페에서 일한다고 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태연은 간호사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외국인이라 서류 작성이 복잡할 수 있었는데 그가 보호자란에 서명하고 모든 절차를 도와주었습니다. 응급실에서 기다리는 시간도 생각보다 짧았어요. 10분도 안 되어 의사 선생님께서 제 목 상태를 확인하셨습니다. 다행히 심각한 손상은 없네요. 목이 좀 붓고 통증이 있을 수 있으니 차가운 물을 마시고 죽 같은 부드러운 음식을 드세요. 의사의 말을 태연이 통역해 주었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병원비였습니다. 응급실 진료와 간단한 검사를 받았는데도 노르웨이였다면 훨씬 높은 비용이 청구되었을 텐데 한국에서는 정말 저렴했어요. 태연이 설명하길 한국은 국민건강보험이 잘 되어 있어 의료비 부담이 적다고 했습니다. 노르웨이도 복지국가로 알고 있는데 의료 시스템이 다른가요? 태연의 질문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우리나라도 의료보험이 잘 되어 있지만 응급실 대기 시간이 길고 절차가 복잡해요. 이렇게 빠르게 진료받은 건 처음이에요. 솔직한 제 대답에 태연은 살짝 웃었습니다. 병원을 나오니 이미 밤 10시가 넘었어요. 태연은 카페까지 다시 저와 같이 와서 마감 뒤에 저와 카린을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 저는 문득 궁금해졌어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대처할 수 있었어요? 하임리히법을 어디서 배우셨나요? 태연은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학교에서 기본적인 응급처치를 배워요. 그리고 군대에서도 훈련받았고요. 모든 한국 남자들은 군대를 다녀와야 하거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카린과 눈을 마주쳤어요. 우리도 군대를 다녀왔지만 그런 실질적인 응급처치 훈련의 중요성을 느끼지 못했거든요. 태연의 침착함과 신속한 대처는 단순한 지식이 아닌 실제 상황에서의 경험과 훈련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 같았습니다. 집 앞에 도착해서 헤어질 때 태연은 명함을 건네주었어요. 내일 카페에도 갈 거예요. 상태가 어떤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서울 생활에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두려움과 안도감 그리고 낯선 설렘이 뒤섞인 감정이었어요. 목숨을 구해준 낯선 남자, 태연의 차분한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이게 운명일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노르웨이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한국에서 제 목숨을 구해준 사람을 만난다는 건 단순한 우연으로만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날의 사건은 저에게 위기였지만 동시에 제 인생을 바꿀 구원의 시작이었어요. 태연이라는 이름은 그날부터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 사건 이후 며칠 동안 저는 목의 통증 때문에 카페 일을 쉬었어요. 카린이 혼자 일하는 동안 저는 집에서 푹 쉬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태연은 매일 카페에 들러 제 상태를 물어봤다고 해요. 심지어 두 번째 날엔 죽을 사들고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그의 미소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어요. 회복은 잘 되고 있나요? 한국에서는 아플 때 죽을 먹어요. 목에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태연의 따뜻한 배려에 저는 감동했어요. 그렇게 태연은 자연스럽게 제 일상에 스며들었습니다. 처음엔 카페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가 곧 퇴근 후 함께 야식과 술을 마시는 사이가 되었어요. 태연은 제게 서울에 숨겨진 맛집들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한국 음식은 처음엔 너무 맵고 강한 향신료 때문에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태연 덕분에 점점 맛의 깊이를 알게 되었어요. 오늘은 순두부찌개를 먹어봐요. 매운 건 조금 빼달라고 할게요. 그의 세심한 배려 덕분에 저는 한국 음식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저는 태연에게 노르웨이 이야기를 해주었고 그는 한국 문화에 대해 알려주었어요. 서로의 나라에 대한 호기심과 존중이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한국의 안전함이었어요. 밤 11시가 넘어 집에 돌아갈 때도 거리는 밝고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노르웨이에서는 이렇게 늦은 시간에 여자 혼자 걷기 무서워요. 하지만 여기는 정말 안전하네요. 제 말에 태연은 자랑스러운 듯 웃었어요. 한국은 CCTV도 많고 밤에도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요. 그래도 혼자 다니실 땐 조심하세요. 그의 진심 어린 걱정이 저를 따뜻하게 했습니다. 한국어 공부도 태연의 도움으로 빨라졌어요. 카페에서 일할 때 필요한 기본 표현들을 알려주고 발음을 교정해 주었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저는 한국에 더 적응해 갔어요. 서울의 복잡한 지하철 노선도 이제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 때 우리의 관계는 단순한 친구 이상으로 발전했어요. 한강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남산타워에 올라가 서울 전경을 보고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거닐었습니다. 매 순간이 새롭고 설레었어요. 태연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설명해주며 제 호기심을 채워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복한 시간에도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어요. 바로 카린의 변화였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태연과 가까워지는 것을 응원하는 듯했지만 점점 그녀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우리가 함께 일하는 카페에서도 예전과 달리 무뚝뚝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연이 카페에 찾아왔을 때였어요. 평소처럼 제 근무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카린은 홀에서 서빙을 하고 있었어요. 창가에 앉아있던 태연이 음료를 마시며 노트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죄송해요. 실수했네요. 카린의 목소리였어요. 급히 홀로 나가보니 태연의 흰 셔츠에 커피가 쏟아져 있었습니다. 카린은 당황한 척하며 수건으로 태연의 셔츠를 닦아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손길이 너무 친밀해 보였습니다. 가슴 부근을 필요 이상으로 오래 닦으며 심지어 태연의 목덜미까지 손이 올라갔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태연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정중하게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라며 수건을 받아들었어요. 그런데도 카린은 계속해서 정말 미안해요. 내가 보상할게요. 내일은 시간 있으세요? 라며 노골적으로 관심을 표현했습니다. 태연은 부드럽게 거절했지만 카린의 눈빛에서 저는 뭔가 이상한 결심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태연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카린의 행동이 너무 부적절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태연은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실수였겠죠. 하지만 저는 그게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카린의 행동은 분명 의도적이었어요. 이틀 후 더 심각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카린이 갑자기 카페에서 아프다며 쓰러진 거예요. 당시 태연도 카페에 있었는데 그가 달려와 카린을 부축했습니다. 카린은 극적으로 태연의 품에 안기듯 쓰러져 그의 도움을 요청했어요. 병원에 좀 데려다 주세요. 너무 아파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났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정말 아픈 건지 아니면 연기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어요. 태연은 친절하게도 카린을 병원에 데려다 주겠다고 했고 저에게도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카린은 실리는 카페를 봐야 하니까 둘만 가요. 라고 했어요. 저는 그 순간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저는 계속해서 불안한 마음에 휩싸였어요. 2시간 뒤 태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카린은 피로 누적인 것 같네요. 링거 맞고 회복했습니다. 집에 데려다 줬어요. 걱정 마세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참았던 분노가 폭발했어요. 대체 무슨 짓이야? 일부러 그런 거 다 알아. 태연한테 왜 그래? 카린은 처음엔 모르는 척했지만 결국 인정했습니다. 내가 독차지하니까 그렇지. 우리 같이 한국에 왔잖아. 근데 내가 태연이랑 친해지면서 나는 완전히 소외됐어. 그래도 그렇게 노골적으로 유혹하는 건 아니지. 태연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야. 제 말에 카린의 눈에 분노가 번쩍였어요. 한국 남자가 특별할 게 뭐 있냐? 내가 조금만 꼬리치면 넘어올걸? 노르웨이 남자들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 다들 바람둥이잖아. 카린의 독설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태연은 달라. 내가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제 말에 카린은 비웃었어요. 시간이 증명해주겠지.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그도 넘어올 거야. 그 말을 남기고 카린은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카린과의 우정은 소중했지만 태연에 대한 감정도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결국 태연에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만났을 때 저는 카린의 행동과 우리의 다툼에 대해 털어놓았어요. 태연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사실 다 알고 있었어요. 카린이 일부러 그런다는 것도요. 하지만 친구 사이를 틀어지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제 질문에 태연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실리 씨가 카린과 오랜 친구잖아요. 제가 그걸 지적하면 둘 사이가 어색해질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는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어요. 저는 처음부터 실리 씨만 보였으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무언가가 확 피어났습니다. 태연의 솔직한 고백에 저도 용기를 냈어요. 저도 태연 씨가 정말 좋아요. 그날 이후 우리는 공식적으로 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카린에게도 우리의 관계를 분명히 밝혔어요. 처음엔 카린이 삐치고 냉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받아들이는 듯했습니다. 그래도 예전처럼 셋이 함께 어울리는 일은 줄었어요. 태연과 저는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주말이면 서울 곳곳을 탐험했고 가끔은 지방 여행도 다녀왔어요. 제주도의 아름다운 바다, 경주의 역사적인 유적지, 부산의 활기찬 시장까지. 태연과 함께한 모든 순간이 특별했습니다. 태연은 한국 문화의 깊이를 알려주는 좋은 안내자였어요. 그와 함께하며 저는 한국의 정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서로를 챙기고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깊은 유대감. 이런 정서가 한국 사회의 근간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태연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카린과 저 사이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었어요. 같은 집에 살면서 매일 마주치는 상황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대화는 최소한으로 줄었고 집에서는 각자의 방에 틀어박혀 지냈어요. 카페에서도 업무적인 대화만 나눌 뿐 예전처럼 웃고 떠드는 일은 없었습니다. 10년 지기 친구와 이렇게 어색해진 적은 처음이었어요. 5월 첫째 주 어느 날 카린이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처음엔 경계했지만 그녀의 표정이 진지해 보여서 귀를 기울였어요. 실리, 미안해. 내가 너무 심했던 것 같아. 우리 화해하자. 이번 주말에 셋이 함께 어디 놀러 가는 건 어때? 갑작스러운 제안에 저는 당황했지만 오랜 친구와의 관계를 회복할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태연에게 이 제안을 전했을 때 그는 잠시 고민하다가 좋은 아이디어를 내놓았습니다. 이번 주말에 북한산 등산 어때요? 봄의 산이 정말 아름다워요. 셋이 함께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즉시 동의했어요. 노르웨이에서도 하이킹을 자주 했기 때문에 산행은 익숙했습니다. 카린도 흔쾌히 수락했고 그렇게 우리의 등산 계획이 세워졌어요. 태연은 등산 초보자를 위한 장비와 옷차림을 상세히 알려주었습니다. 한국의 산은 생각보다 가파르고 바위가 많아요. 등산화는 꼭 신으세요. 드디어 토요일 아침, 우리는 북한산 입구에 모였어요. 맑고 화창한 날씨였습니다. 태연은 배낭에 물과 간식, 응급처치 키트까지 꼼꼼히 챙겨왔어요. 그의 철저한 준비성에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카린도 오랜만에 밝은 표정이었어요. 우와, 정말 아름다운 산이네. 처음 산길에 들어섰을 때는 쉬운 코스라고 생각했어요. 평평한 흙길이 이어졌고 초록색 나무들 사이로 햇살이 비치는 모습이 정말 근사했습니다. 태연이 북한산의 역사와 생태계에 대해 설명해주는 동안 세 사람 모두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어요. 마치 예전처럼요. 북한산은 서울의 진산이에요. 삼국시대부터 많은 역사적 사건들이 있었던 곳이죠. 태연의 설명에 저와 카린은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30분쯤 지나자 상황이 달라졌어요. 길이 점점 가팔라지고 흙길은 바위길로 바뀌었습니다. 발밑이 불안정해지면서 발목을 삐끗하는 일도 있었어요. 태연은 능숙하게 앞장섰지만 저와 카린은 점점 숨이 가빠졌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가도 돼요. 무리하지 마세요. 태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사실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카린도 비슷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연세가 많아 보이는 70대 어르신들이 우리를 쉽게 추월해가는 모습이었어요. 그것도 무거운 배낭을 메고 심지어 일부는 등산복도 아닌 일상복 차림으로. 어떻게 저렇게 빨리 오르시는 거죠? 놀라워요. 제 질문에 태연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한국 어르신들은 등산의 달인이에요. 매일 산에 오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한국 남자들은 군대에서 이런 산악 훈련을 기본으로 받거든요. 태연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한국 문화의 특이한 면을 발견했습니다. 중간 지점쯤 도달했을 때 카린이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났다며 쓰러졌어요. 태연이 즉시 달려가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저도 걱정되어 다가갔지만 카린은 저를 밀치며 태연에게만 의지하려 했어요. 너무 아파. 태연, 좀 도와줘. 태연은 차분하게 카린의 다리를 마사지해 주었고 물을 건네며 휴식을 취하게 했습니다.
그의 침착한 대처에 카린의 상태는 곧 호전되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카린이 필요 이상으로 태연에게 기대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일어날 때 태연의 팔을 붙잡으며 필요 이상으로 가까이 붙는 모습이 불편했어요. 잠시 후 우리는 다시 출발했습니다. 태연은 이제 중간에서 저와 카린을 번갈아 도우며 산을 올랐어요. 제가 미끄러질 것 같을 때는 손을 내밀어 잡아주고 카린이 지쳐 보일 때는 물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눈에 띄는 차이가 있었어요. 태연이 저를 도울 때는 따뜻한 미소와 함께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났지만 카린을 도울 때는 정중하지만 약간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2시간의 고된 산행 끝에 우리는 드디어 정상에 도달했어요. 서울 전경이 한눈에 펼쳐진 그 광경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수많은 빌딩들이 작게 보이고 한강이 푸른 리본처럼 도시를 가로지르는 모습이 장관이었어요. 태연은 주요 랜드마크를 하나하나 가리키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정상에서 도시락을 먹으며 휴식을 취하는 동안 카린이 갑자기 물었어요. 태연, 솔직히 말해봐. 너는 왜 실리에게 끌렸어? 그냥 이국적이어서 신기해서 그런 거 아니야? 갑작스러운 질문에 태연은 놀라는 기색 없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실리를 병원에 데려간 첫날 그저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떨림인 줄 알았는데 그게 계속되더라고요. 그리고 함께 시간을 보낼수록 그녀의 따뜻한 마음과 호기심, 새로운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가 정말 좋았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대답에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카린은 잠시 침묵하다가 태연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나는? 내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도 전혀 관심 없었어? 순간 공기가 얼어붙은 듯했어요. 태연과 제 눈이 마주쳤고 그는 잠시 고민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곧 정직하게 대답했어요. 카린, 당신은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하지만 저는 처음부터 실리에게 마음이 갔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친구의 마음을 빼앗으려는 방식은 조금 불편했습니다. 카린의 얼굴이 붉어졌고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잠깐 혼자 있을게. 그렇게 말하고 조금 떨어진 바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태연과 저는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어요. 미안해요. 너무 직설적이었나요? 태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정직하게 말한 게 맞아요. 언젠가는 해결해야 할 문제였으니까요. 제 말에 태연은 안도의 미소를 지었어요. 30분쯤 지났을 때 카린이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었지만 표정은 평온해 보였어요. 미안해. 너무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 실리, 내가 행복하다면 나도 기쁠 거야. 카린의 진심 어린 사과에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고 오랜 시간 쌓였던 긴장이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태연은 조금 떨어져서 우리를 지켜보며 미소 짓고 있었어요. 하산길은 오르막보다 더 위험했습니다. 미끄러운 바위와 가파른 경사로 인해 넘어질 위험이 컸어요. 태연은 더욱 신경 써서 우리를 인도했습니다. 특히 제가 발을 헛디뎠을 때 그는 재빨리 팔을 뻗어 저를 붙잡았어요. 그 순간 우리의 눈이 마주쳤고 저는 그의 눈에서 깊은 애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카린은 이제 더 이상 경쟁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태연과 제 관계를 존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중간에 쉬는 시간에 그녀가 저에게 속삭였어요. 그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행복하게 해. 산 아래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의 산행으로 모두 지쳐 있었지만 마음은 어느 때보다 가벼웠어요. 태연이 근처 식당으로 우리를 안내했고 세 사람은 삼겹살과 소주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힘든 일 끝나고 삼겹살에 소주가 최고예요. 태연의 말에 저와 카린은 웃으며 동의했어요. 맛있는 고기를 구워 먹으며 우리는 산에서의 경험과 한국 생활에 대해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카린도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은 것 같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카린은 조용히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태연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늘 카린에게 정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참았어요? 카린이 계속 그런 행동을 해도 아무 말 안 했잖아요. 태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친구 관계를 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카린이 자연스럽게 깨닫기를 바랐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런 행동들이 저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거든요. 처음부터 제 마음은 실리에게 있었으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확신이 생겼어요. 태연은 단순히 좋은 사람이 아니라 제가 정말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평소 눈치가 빠르고 상황 판단이 정확한 그는 카린의 모든 행동을 알아차렸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것을 지적하거나 드러내지 않았어요. 친구 관계를 생각하는 그런 배려심과 대인배다운 모습이 저를 더욱 감동시켰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카린은 바로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태연과 작별 인사를 나누기 전 그는 제게 속삭였습니다. 오늘 좋은 날이었어요. 다음에는 둘이서 다른 산도 가봐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하루를 되돌아보며 저는 미소 지었어요. 북한산에서의 갈등과 화해 그리고 태연의 진심을 확인한 소중한 하루였습니다. 카린과의 우정도 회복의 기미가 보였고 태연과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어요. 산에서 내려올 때보다 마음이 더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카린이 먼저 저에게 다가왔어요. 실리, 어제 정말 미안했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 괜찮아, 카린. 우리 10년 넘게 친구였잖아. 이런 일로 멀어지면 안 되지. 제 말에 카린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처음엔 태연이 정말 마음에 들었어. 그래서 경쟁심이 생겼나 봐. 하지만 어제 산에서 너희 둘을 보면서 깨달았어. 그는 정말로 널 좋아해. 그리고 너도 행복해 보여. 카린의 솔직한 고백에 저는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제 질문에 카린은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워킹홀리데이가 끝나면 일단 노르웨이로 돌아갈 것 같아. 근데 넌? 태연이랑 계속 만날 거지? 그 질문에 저는 확신을 가지고 대답했어요. 응, 그럴 것 같아. 태연은? 특별해. 카린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내가 봐도 그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앞으로는 너희 응원할게. 그렇게 우리의 갈등은 해소되었고 셋 사이의 관계도 정리되었어요. 등산이라는 공통 경험을 통해 우리는 각자의 진심을 확인하고 새로운 관계의 균형을 찾았습니다. 태연의 차분함과 배려심 그리고 진실된 마음은 제게 큰 감동이었고 앞으로의 관계에 대한 확신을 주었어요. 북한산에서의 경험은 단순한 등산이 아닌 우리 세 사람의 관계를 정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산에서 제 마음도 더 명확히 알게 되었어요. 태연과 함께하는 미래에 대한 꿈이 점점 구체적으로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산 등산 이후 태연과 저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어요. 카린과의 갈등이 해소되면서 마음의 부담도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어느덧 워킹홀리데이 종료일이 2달 앞으로 다가왔어요. 비자가 만료되면 노르웨이로 돌아가야 한다는 현실이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태연과의 이별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장거리 연애를 하며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고민 끝에 태연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워킹홀리데이가 끝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돌아가기 싫지만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태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예상치 못한 대답을 했습니다. 결혼하면 어떨까요?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물론 마음속으로는 그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지만 태연이 먼저 제안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어요. 갑작스럽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저는 진심이에요. 실리 씨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기쁨과 동시에 현실적인 고민이 밀려왔습니다. 결혼은 단순한 비자 문제 해결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태연의 가족과 문화 그리고 언어.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너무 서두르는 건 아닐까요? 우리가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제 고민에 태연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이제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 사람도 보는 눈이 있어요. 저는 실리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저는 마음을 먹었어요. 그의 여유로운 태도가 오히려 저를 더 사랑하게 만들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고민한 끝에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태연과 함께하는 미래를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그에게 전화를 걸어 만남을 요청했고 한강공원에서 저희 답을 전했어요. 태연 씨, 저도 함께하고 싶어요. 결혼해요. 태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더니 무릎을 꿇었어요. 안에는 단순하지만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었습니다. 정식으로 청혼할게요. 실리, 저와 결혼해주세요. 그날의 감동은 지금도 생생해요. 태연의 진심 어린 청혼에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축하 박수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어요. 그렇게 저희의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결혼을 결정한 후 많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가장 큰 걱정은 태연의 부모님이었습니다. 외국인 며느리를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불안했어요. 하지만 첫 만남은 예상과 달리 따뜻했습니다. 태연의 어머니는 제게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아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나도 기뻐. 앞으로 우리 딸이다. 그 말씀에 저는 안도감과 함께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한국의 시부모님들이 엄격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태연의 부모님은 제가 외국인이라는 사실보다 아들의 행복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또한 놀라웠던 것은 부모님께서 영어를 조금 공부하시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며느리와 소통하기 위한 그 노력이 너무 감사했어요. 결혼식 준비도 많은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의 결혼 문화는 노르웨이와 많이 달랐어요. 양가 상견례부터 예단, 패배까지 낯설지만 흥미로운 전통들이었습니다. 또 다른 고민은 제 직업이었어요. 태연은 제 경력과 적성을 고려해 여러 가능성을 함께 탐색해 주었어요. 실리는 영어와 노르웨이어를 할 수 있으니 외국어 강사나 통번역 일을 찾아보는 건 어때요? 그의 제안대로 저는 외국어 학원과 국제기업에 이력서를 보냈습니다. 운 좋게도 노르웨이 회사의 한국지사에서 문화 컨설턴트직을 제안받았어요. 양국 간 비즈니스 소통을 돕는 역할이었습니다. 저에게 딱 맞는 직업이었어요. 결혼식 날, 저는 생애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 앞에서 태연과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어요. 카린도 노르웨이에서 특별히 날아와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기뻐하는 모습이었어요. 실리, 내가 행복해서 다행이야. 태연은 정말 좋은 사람이야. 결혼 후, 우리는 태연의 아파트에서 새 생활을 시작했어요. 한국 생활에 점점 적응해가면서 저는 이곳이 제 진정한 집이 될 수 있겠다고 느꼈습니다. 직장에서도 인정받기 시작했고 한국어 실력도 꾸준히 향상되었어요. 태연은 항상 너의 행복이 곧 내 행복이라며 제 적응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결혼 1년 후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찾아왔어요. 제가 임신한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소식이었지만 태연과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임신과 함께 또 다른 문화적 차이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한국의 임산부 관리 시스템은 노르웨이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태연이 저를 데려간 산부인과는 최첨단 장비를 갖추고 있었어요. 매달 3D, 4D 초음파 검사를 하고 상세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했습니다. 노르웨이에서는 전체 임신 기간 동안 초음파 검사를 2~3번 정도만 하는데 한국은 매달 아이의 성장을 꼼꼼히 확인했어요. 게다가 의료비도 상대적으로 저렴했습니다. 한국은 출산율이 낮아서 임산부 관리에 특히 신경을 많이 써요. 태연의 설명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임신 중 태연의 배려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매일 아침 영양가 있는 식사를 준비해주고 퇴근 후에는 함께 산책하며 제 건강을 챙겼어요. 그의 부모님도 자주 찾아오셔서 임산부에게 좋은 음식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출산이 가까워지자 또 다른 한국 문화를 알게 되었어요. 바로 출산 준비물이었습니다. 태연의 어머니께서 전통적인 베넷저고리부터 현대적인 유아용품까지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어요. 우리 문화에서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할머니가 이런 것들을 준비해 주는 게 전통이란다. 드디어 출산일이 다가왔고 저는 태연과 함께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진통이 시작되고 10시간의 힘든 과정 끝에 우리의 딸 소율이가 세상에 나왔어요. 그 순간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태연은 눈물을 흘리며 소율이를 안았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더 큰 행복을 느꼈어요. 하지만 진짜 놀라움은 출산 후에 찾아왔습니다. 한국의 산후조리 문화는 저에게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2주간 산후조리원에 머물면서 전문적인 관리를 받았습니다. 24시간 간호사의 보살핌, 산모 전용 식사, 신생아 관리 교육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이었어요. 노르웨이에서는 출산 후 바로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시스템은 처음 봐요. 제 말에 간호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산모의 회복이 매우 중요해요. 37일이라고 해서 출산 후 21일은 특별히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녀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또 하나의 문화적 차이를 배웠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후에도 태연의 어머니께서 한 달간 우리 집에 머물며 저를 돌봐주셨어요. 매일 아침 미역국을 끓여주시고 아기 돌보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미역국은 산모에게 좋아. 한 달은 꼭 먹어야 해. 처음에는 매일 같은 음식을 먹는 것이 지루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놀랍게도 미역국은 매일 다른 맛이었어요. 쇠고기, 조개, 새우 등 다양한 재료로 변화를 주신 시어머니의 정성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소율이가 태어난 지 1년이 되던 날, 우리는 전통적인 잔치를 열었어요. 태연의 가족들과 회사 동료들 그리고 한국에서 사귄 친구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소율이는 한복을 입고 돌잡이를 했는데 여러 물건 중 책을 집어 모두를 웃게 했어요. 우리 소율이가 학자가 될 거야. 시아버지의 자랑스러운 목소리가 기억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 문화에 동화되어 갔어요. 김치를 담그는 법을 배우고 명절에는 시어머니와 함께 전통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한국어도 거의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게 되었어요. 태연은 제가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실리가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대단해요.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적인 것 같아요. 태연의 칭찬에 저는 쑥스러웠지만 기뻤어요. 소율이가 3살이 되던 해, 우리는 노르웨이 가족들을 한국으로 초대했습니다. 부모님과 동생이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어요. 그들은 제가 한국에서 꾸린 가정과 행복한 모습을 보고 안심하셨습니다. 특히 부모님은 한국의 안전함과 편리함에 감탄하셨어요. 실리,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다니 정말 다행이구나. 처음에는 걱정했는데 이젠 안심이 된다. 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뿌듯했습니다. 가족들은 태연의 부모님과도 만났어요.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손짓과 번역기를 통해 소통하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양가 부모님들이 소율이를 사이에 두고 사진을 찍는 모습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 중 하나였어요. 지금 저는 한국에서의 생활 7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두 번째 아이 준호도 태어나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1년만 지내다 돌아갈 생각이었는데 이제는 이곳이 제 진정한 집이 되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만난 태연과의 인연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한국의 안전한 거리, 빠른 의료 시스템, 따뜻한 가족 문화. 이 모든 것들이 제게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가끔 노르웨이가 그립기도 하지만 태연과 아이들 그리고 새로 얻은 가족들과 함께하는 지금의 삶의 깊은 감사함을 느껴요. 복지국가라고 자부하던 노르웨이에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따뜻함과 안전함을 한국에서 찾았습니다. 목숨을 구해준 한국 남자와의 인연이 이렇게 아름다운 가족의 이야기로 이어질 줄은 처음 한국행 비행기를 탈 때는 상상도 못했어요. 넌 이제 우리 딸이다. 라던 시어머니의 말씀처럼 저는 이제 진정한 한국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노르웨이에서 온 외국인이 아닌 한 가정의 아내이자 어머니 그리고 딸로서 살아가고 있어요. 태연은 종종 제게 묻습니다. 한국 생활 후회 없어요? 노르웨이가 그립지 않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대답해요. 전혀 후회 없어요. 여기가 제 집이에요. 처음 샌드위치가 목에 걸려 숨이 막혔던 그 위기의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의 시작이었다는 사실이 신기합니다. 태연을 만나지 않았다면 한국의 이런 아름다움을 몰랐을 거예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며 감사함을 느낍니다. 낯선 나라에서 찾은 진정한 사랑과 가족 그리고 집. 이것이 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